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선관위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버지가 재직 중일 때 아빠 소속 근무지에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다고 못 박았고 감사원은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3세 정유정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밤사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창문에 5cm 넘는 구멍이 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세총 테러 가능성을 의심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를 대북 족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미 합동보안 권고문까지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 끝이 없습니다.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는데 이들은 아예 아빠가 일하는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아빠와 함께 한 곳에서 일하며 그야말로 가업을 이었던 셈입니다. 고용 세습이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죠. 오늘은 이 소식 최초로 취재한 정태진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인천시 선관위 8급에 채용된 김모 씨. 같은 인천시 선관위에서 4급으로 퇴직한 아빠 김모 씨의 자녀였습니다. 채용 시점에도 아빠 김모 씨는 인천시 선관위에서 일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자녀와 같은 지역 선관위에서 근무하게 된 겁니다. 2011년도에도 인천시에서 7급에 채용된 정모 씨의 아빠도 같은 선관위에서 4급으로 퇴직했습니다. 충북과 충남도 선관위에서도 4급으로 퇴직한 부모의 자녀들이 같은 지역 선관위의 경력으로 채용됐습니다. 모두 현직으로 자녀와 함께 일했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의 경우 아빠와는 다른 지역에 채용됐지만 이번엔 부모 소속 선관위에 직접 채용된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이지만은 이 부모가 근무하는 곳에 이렇게 채용이 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빠 찬스에 영향이 크지 않았나. 선관위는 채용 당시 부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처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특혜 채용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끝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적 관행상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아 왔다면서요. 헌법적 관행? 또 모호한 말로 빠져나가려는 걸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향합니다.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로 적극 검토하시는 건지요? 비공개 회의를 거쳐 선관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게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적 관행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거취에 대해 노 선관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책임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는 현재 권익위가 벌이고 있는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간부 4명을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가족 채용 전수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헌법적 관행이라는 말을 앞세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MBN은 이미 몇 차례 선관위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결정에 즉각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선관위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우선 선관위가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조항이 선관위가 인사혁신처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 정기감사에서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거나 채용 점수를 과다 산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정기 감사는 되고 특정 사안 감사는 안 된다는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직무감사 역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감사원법 24조를 반대 해석하면 이 3개 기관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가 수사기관 고발과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 기관이 기본이 무너졌다. 채용 비리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23살 정유정이 오늘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 눈빛조차 볼 수 없었죠. 정유정은 살해 동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유치장을 나섭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23살 정유정입니다.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 정유정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살해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은 뒤늦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정유정은 범행 후에도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준비하는 등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하며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왔다는데 어쩌다 저런 끔찍한 살인마가 된 걸까요? 박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CCTV에 포착된 정유정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끌고 피해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듯 가벼운 발걸음에 너무도 태연한 모습입니다. 정유정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집안에서 주로 지내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웃과 교류도 없었습니다. 손녀가 있는 거는 아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한 2번 봤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유정은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집안에서 범죄 관련 소설과 영상을 자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석 달 전부턴 살인과 관련한 단어도 집중 검색해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쇄된 곳에서 반사회적인 영상과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행동 조절을 해서 판타지를 통제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런 기회를 상실한 거죠. 사회화가 완전 괴리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외향적 성향이 많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며 살인 충동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당 안팎의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겸직하지는 않죠.
하지만 현재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이어 행안위원장까지 맡겠다고 해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자기 차례가 안 오니까요. 정 의원은 기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사국장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정청래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는 데는 처리했다고 같은데. 예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방위원장 사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음을 내비쳤는데도 표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이나 속기록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발언이 직접 담겨있진 않지만 정 의원은 국회법을 어겼다며 국회 사무처 공무원인 의사국장 보직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과방위원장 사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최고위원직과 상임위원장까지 동시에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당내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 의원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나서며 양보 못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 민주당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원들의 의견이 별로 모여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다음 주 좀 기다려봐야. 이런 가운데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워크숍을 갖고 6월 임시국회와 내년 총선 등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 톡톡으로 정치권 소식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5인회 5인. 어떻게 동음이어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출발점이 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네. 거기에 걸맞느냐. 사실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그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5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저 5명이 누군지 거론을 한 명 한 명 하진 않았죠. 네, 그렇지만 이 5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추정 명단이 돌았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오전 8시 비공개 전략회의 멤버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박성민 전략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이 언급이 됐는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김기현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당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부총장, 당 수석대변인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오늘 오전 9시쯤에 5인회 발언을 취소한다며 최고위원회가 위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다 튀어나온 잘못된 어휘였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후에 김기현 대표와 이용호 의원이 워크숍에서 만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김 대표는 이용호 의원도 특별히 의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다면서 너무 개념치 마시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보수 진영에서는 5인회 이런 표현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네.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던 때 중요 결정은 7인회가 한다는 이야기가 네.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7인회의 실체를 놓고 설왕설래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11년 전과 숫자만 달라졌지 형식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귀인이 누구냐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여기서 귀인을 언급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귀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남국 의원 등을 꼽았습니다.
저 국민의힘 귀인들을 국민들이 저기에 대한 환멸을 느낀 것을 거름 삼아서 우리는 저분들을 국가의 귀인들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양당의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는 건 국민이 볼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딱히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인물이 저렇게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귀인으로 불린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공천 비리를 파헤쳐 반격 기회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공천 비리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승희 등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영재 의원, 김연아 전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공천 비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방은 더 심해지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한 지 그리고 실패한 지 얼마나 됐다고 북한 벌써 추가 위성을 쏘려는 걸까요? 북한의 기존 위성 발사장 인근이 분주하다며 추가 위성 발사 시기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락한 발사체 인양 시기는 당초 예상했던 내일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더 무겁다고 하네요.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많은 차량들이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 관측됐고 크레인과 이송 구조물이 발사타워와 나란히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발사가 임박한 징후였다며 또 다른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던 10일 안에 추가 발사를 단행하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엔진과 연료 양쪽에 다의 결함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결함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험을 하고 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락한 북한 발사체 동체 일부 인양 작업은 오늘 오후 청해진 함이 도착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화 잠수를 통해 동체 일부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참 관계자는 물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 변수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로 예상됐던 인양 완료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내일 새벽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 1형 발사 모습을 분석해본 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엔진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발사 실패 시 발사체를 폭파하는데 이번엔 1단만 분리된 만큼 우리 군이 발사체 잔해를 찾으면 북한 미사일이 품은 그 비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 1형 발사 순간 사진입니다. 1단 엔진 화염 색깔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에 들어간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리마 1형 전체 길이는 30m로 추정되는데 1단 엔진이 8m, 2단 엔진이 7m, 3단 엔진은 4에서 5m 정도입니다. 비행 궤도는 누리호와 달리 정찰 위성이 주로 사용하는 경사 궤도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좌쪽으로 이제 킥턴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혔어요. 한반도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내에 있잖아요. 여기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현재 우리 군이 인양하는 발사체 잔해 길이가 15m에 달해 2단과 3단 추진체가 붙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위성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떨어지면서 분리가 될 수 있겠지만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다 근처에 있으니까 다 건져낼 수 있겠죠. 게다가 연소가 안 된 연료까지 가득 찬 상태로 부품도 대부분 온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사체 잔해 인양을 마치는 대로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한 비밀을 대부분 풀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엔진의 어떤 출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어쨌든 통신 시스템이나 소자나 이런 것들 뭘 쓰였는지를 확인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거 광명성과 은하 3호 로켓 잔해를 걷어들여 외국에서 유입된 부품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북 수출이 금지된 부품을 조달해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정부가 위성 정보를 터는데 특화된 일명 김숙희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김숙희를 콕 집어서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이어서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악명 높은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를 대북 독자 제재의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북한이 5월 31일 소위 위성 병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한미 공동으로 김숙희에 대한 보안 권고문까지 발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으로 무기, 항공우주 위성 등 기밀 정보 수집에 주력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서울대병원을 해킹했고 지난 2014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해 가동중지 협박까지 했습니다. 외교안보 종사자의 이메일 해킹이 주특기로 작년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인 것처럼 최근엔 경찰청을 사칭한 메일을 보냈다가 발각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실제 최근에 주고받았던 내용을 연장선 안에서 같은 테마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김숙희를 특정해 제재를 할 만큼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찾아내는 것마다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8번째로 그간 45개 기관과 개인 4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으로 가까운 대피소를 찾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이 잘 안 됩니다. 행정동과 법정동, 주소가 달라서 검색을 해도 대피소를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행정동, 법정동, 이런 단어조차 생소한 국민들은 어떻게 대피소를 찾아야 할까요? 또 찾아가 봐도 문제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안전 디딤돌 앱으로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동자동이 안 나와 있는데. 아, 동자동이 없어요? 네. 여기 동자동이라 나와 있는데. 동자동이라고? 동자동 43-20. 동자동도 없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만큼 서울역 주소를 포털로 검색한 뒤에 다시 안전 디딤돌 앱으로 대피소 위치를 찾다 보니 동자동이 없었던 겁니다. 동자동은 서울역의 법정동 주소로 실제로는 행정동 주소인 남영동으로 검색해야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인 서울역이 나옵니다. 결국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고 골든타임인 5분을 넘긴 뒤에도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초조하고 약간 진짜 불안했을 것 같은데 정신도 없고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플을 사용하여서 다들 대피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으로 찾아간 대피소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평범한 주차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밖에서는 대피소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원의 허락을 받고 내부를 걸어 들어가야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빌딩을 찾았더니 대피소 표지판을 아예 떼놨습니다. 표지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 붙어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구청에서는 그게 아직 시간이 안 되는. 여기가 대피소가 맞긴 맞죠, 여기가? MBN 취재가 시작되자 행안부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서 빚어진 안전 디딤돌 앱의 불편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밤사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창문에 구멍이 뻥하니 뚫려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차량 안에선 작은 유리병이 발견됐는데 그 유리병 하나를 던진다고 튼튼한 차량 뒷문이 그렇게 뚫리지는 않겠죠. 그럼 뭐였을까요? 표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량 뒤 유리창에 5cm가 넘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고 주변엔 금이 가 있습니다.
차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발견된 건 지난달 26일 오전. 차 주인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뒤쪽을 보니까 유리가 다 깨져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차를 이제 세운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저희 게 아닌 처음 보는 유리병이 차량 뒷창문엔 성인 손가락 3마디가 넘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다행히 안에 사람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선 정체 모를 화장품 병이 발견됐는데 주차장 주변 CCTV가 없는 데다 차량 블랙박스 역시 고장나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1차 조사에서 병 지문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별다른 진척이 없어 피해자의 불안감도 커져갑니다. 차량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맞았으면은 차 유리, 방탄 유리도 저렇게 깨질 정도인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피해자는 옥상 등에서 물체를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닌 정교한 도구를 이용해 병을 투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새총 테러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경찰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사실 새총과 쇠구슬을 이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새총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스프링에 조준까지 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장착돼 살상이 가능한 곳들도 많거든요. 문제는 100m 거리에서도 강화 유리를 깰 만큼 위력적인 새총을 어디서나 쉽게 클릭 한 번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판매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무줄의 탄성으로 쇠구슬을 날리는 새총. 주로 취미용으로 판매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상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스프링 장치가 있는 더 강력한 새총도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새총 피해가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8년 스프링 등을 이용한 새총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총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총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규제 대상을 방아쇠 같은 격발 장치가 부착됐거나 석궁처럼 쇠구슬 지지대가 있는 모의 총포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쪽에서 말씀하신 바로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새총들은 대부분 손으로 당겨서 파는 것들 제외하고는 유통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새총에 대한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살상 무기에 버금가는 새총도 버젓이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검색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새총입니다. 보시다시피 방아쇠가 있고 쇠구슬을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도 있어 일반 총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격발 장치가 있는 새총 판매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는 물론 전반적인 새총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 입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살상 무기나 다름없는 새총에 대한 판매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살상 무기나 다름없는 새총 테러. 이 내용 취재한 표선우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표 기자, 이런 새총 테러가 최근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새총 테러 최근 석 달 동안에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으론 지난달 2일 서울 노원구에서 새총과 쇠구슬로 아파트 유리창을 깨트린 택배기사가 검거됐습니다. 예. 지난 3월 인천 송도에서도 이웃집 유리창을 새총으로 깨트린 60대가 구속됐고 경기도 용인에서도 6가구가 새총 테러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1년 넘게 새총으로 유리창 34개를 깨트린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천의 경우에는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새총이 범행에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새총이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누구나 조작이 가능해서 유사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총하면 보통 우리는 장난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괴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새총 하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이 새총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시면요. 유리병이 산산조각이 나고요. 네. 캔도 내용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뚫립니다.
심지어는 1cm 두께 강화 유리도 박살이 납니다. 강화 유리까지 깨질 정도이니 만약 사람이 맞는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저 정도로 위험한데 그럼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런 사례들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있지 않다 보니 처벌이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가장 최근 인천 송도 새총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되기는 했는데요. 재물손괴죄로 적용이 되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명피해가 일단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벌금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텐데 이제 아직은 그런 사례가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2021년 경기도 고양에서 새총으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남성의 경우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발생하고 모방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수사는 물론 처벌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화유리를 저렇게 쉽게 뚫는 거 보니까 사람 피부는 더 쉽겠네요. 미리 외양간을 고쳐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출산과 낮은 수가를 견디지 못해 지난 3월 소아청소년과가 폐과 선언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진료를 해오던 국내 1호 어린이병원이 의사가 줄어 더 이상 일요일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도 가서도 서너 시간씩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쩌죠?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77년 전에 문을 연 국내 첫 어린이 병원입니다. 이곳은 주말에도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중 하나인데요. 이번 주부터 한시적으로 토요일 오후 진료를 없앴고 일요일에는 휴진을 합니다. 전문의 한 명이 그만두면서 주말 진료를 정상 운영하기 어려워진 탓입니다. 소아병원이 휴일 진료를 중단하면서 서울 지역 달빛 어린이병원은 4곳에서 3곳으로 줄었습니다. 부모들은 주말에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우려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주말에 아프면 뭐 대학병원을 간다고 하면은 여기도 작은 병원은 아니라서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대학병원 가면은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까. 병원은 의사를 구하면 주말 진료를 다시 한다지만 언제 구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적자 운영을 못 견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줄줄이 업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애들을 봐야 이게 지탱이 되는 아주 정말 이상한 수가 체계잖아요. 다른 나라 정도만큼의 보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 개인에 대한 보상까지도. 지난해 정원 208명 중 33명만 지원해 대학병원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상황에 아이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경찰이 최근 열린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와 관련해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집회 신고 범위 이탈, 해산명령 불응, 도로 점거 등 이유도 다양한데 전 정권 땐 이런 걸로 입건을 안 했었죠. 노조 측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사퇴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며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행부에 소환장을 발부한 경찰.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소환합니다. 금속노조 집행부 등 24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현장에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27명씩 소환하고 대통령 발언 한마디 이후로 바뀐 것 아닌가라고.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대 노총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청장 사퇴하라! 특히 지난달 31일 고 양회동씨의 분향소를 경찰이 철거한 것을 언급하면서 뒤쪽에서 경찰 한 분이 제 왼쪽 팔을 잡고 다른 경찰이 반대편으로 밀면서 제 왼쪽 어깨와 팔이 찢어지는 듯한.
노조원의 뒷수갑을 채우고 경찰봉으로 가격한 경찰 행동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상황 속에 노조 측은 야간 추모 문화제와 함께 경찰에 대한 피해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독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고 주장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이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특별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이후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서울 동부지법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면서도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명백한 사실 오독을 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어린이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매번 비가 내려서 제대로 된 연휴 못 즐겼다는 분들 많죠. 이번 징검다리 연휴엔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아예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커다란 비구름대가 점차 일본 남해상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걷히면서 일주일 넘게 비가 내렸던 남부 지역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모처럼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한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꿍꿍했는데 날씨도 맑고 공기 좋고 여름에 또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날씨가 갠 건 북쪽의 찬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며 남쪽의 비구름대의 북상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기 상하층 기온차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내륙엔 낮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29도, 모레 30도 등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3일부터 6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지만 다음 주 중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올여름 평년과 비슷하거나 덥겠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특히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며 3%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석유류 값이 뚝 떨어진 게 제일 큰 영향이었죠.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데 문제는 방금 들으신 무더위입니다. 전기요금이 무섭거든요. 안병옥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566원, 경유는 1,415원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휘발유는 4주 연속, 경유는 5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예전에 한 1,600원대 그 정도 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500원대로 돼 있네. 한 1,500원대만 그냥 유지해 주면 좋겠어요. 통계청 조사 결과 휘발유는 16%, 경유는 24% 등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8% 넘게 내렸습니다. 농축 수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역시 4.3% 올랐지만 전월에 4.6%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3.2% 올랐기 때문인데 올여름 무더운 날씨까지 예보되면서 가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을 되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만 감축하면 전기요금이 인상 전 수준과 동일하게 되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쯤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남병입니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또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이현재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다시 뜨는 중저가 뷔페입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가격의 김밥부터 스파게티까지 다양한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었던 중저가 뷔페 방문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인기가 주춤했다가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관련 점포 수가 확 줄었고요. 심지어는 폐업한 브랜드들도 많았습니다. 심한 영업난을 겪던 중저가 뷔페, 요즘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픈런을 해도 줄을 서서 한참 기다릴 정도로 인기라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호텔들도 속속 중저가형 뷔페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외면받던 뷔페가 다시 뜨는 이유는 뭘까요? 현장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4성급 비즈니스 호텔. 이곳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점심 장사 시작 전부터 대기하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가성비로 입소문을 탄 14,000원대 점심 뷔페를 먹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직접 오픈 시간에 맞춰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자리는 만석. 1시간은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한 12시 반 정도에 빠지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패밀리 뷔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영업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자리는 가득 찼고 홀은 음식을 담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매출도 크게 늘었고 최근엔 회식 등 단체 손님들도 많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5% 성장을 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직장인 회식, 단체들이 많이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소비자들은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은 인당 2만 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뷔페 같이 이렇게 많이 차려진 곳을 와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뷔페를 찾는 이유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 대비 6.9% 올랐습니다.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삼계탕 한 그릇에 16,000원이 넘고요. 냉면은 11,000원, 칼국수는 9,000원 가까이 됩니다. 점심으로 냉면 한 그릇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는다 치면 15,0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같은 값에 식사부터 디저트, 커피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뷔페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워낙 올라 이런 중저가 뷔페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시 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도 계속 또 늘어날 것 같아. 가성비를 겨냥해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중저가 뷔페. 관련 업계는 들뜬 모습이지만 고물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풍속도인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유례없는 고금리의 이자 수익이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55%나 늘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4대 대형 은행만 따지면 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 사회 공헌에는 얼마나 썼을까 알아보니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대 대형 시중은행의 1분기 실적입니다. 하나은행이 9,742억 원, 신한은행 9,316억 원, KB국민은행 9,219억 원, 우리은행 8,5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최고 45% 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 환원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4개 은행의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사회공헌활동 지원액은 3,236억 원으로 1분기 순이익의 8%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중 70%가량이 대부분 휴면 예금으로 구성되는 서민 금융 분야 지원액이라는 점입니다. 고객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저소득 저신용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돼 있는데 은행들이 이를 사회공헌 항목에 포함시켜 액수를 부풀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은행들의 순수 사회공헌액은 2천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의한 것보다는 예대만이 금리 차이에 의해서 이익을 또 많이 낸 거는 뭐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헌은 또 좀 많이 하고 자기들은 영업이익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 2월에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7,800억 원에 불과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이었는데 미 역사상 최고령 현역 대통령으로 재선 도전까지 선언한 터라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농담을 해가며 건강 이상설을 진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갑자기 넘어집니다. 비밀 경호국 경호관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홀로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사이 한 번 더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는 듯 무대 위 검은 모래주머니를 가리켰고 백악관에 돌아와선 농담까지 하며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자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괜찮다며 SNS에 올린 백악관 측의 설명도 같았습니다. 미 최고령 현역 대통령으로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건강 이상설을 의식해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자전거를 타거나 전용기 탑승 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말실수를 하는 모습도 꽤 노출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선 기시다 일본 총리를 2번이나 대통령으로 불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례 검진 결과 여전히 직무에 적합한 상태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구소련 국가의 어린이날에 우크라이나 9살 소녀와 엄마가 숨졌습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다자녀 가족과 화상으로 만나 양육 지원을 약속했죠. 두 얼굴의 푸틴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지요.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신 근처에서 가족들이 슬퍼합니다. 러시아의 폭격 당시 대피소에 숨지 못한 9살 소녀와 엄마 또 다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Жінка взяла дочку і побігла вони під вход сюди. Вход був закритий, там було вже може 5-10 жінок із дітьми. Їм ніхто не відкривав, вони стукали там так достатньо громко стукали. 부상자도 16명이나 발생한 이번 참극은 구소련 국가의 어린이날에 벌어져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Ми ніколи не думали, що особливо в день захисту дітей, щоб обстрілювали і гинули діти. Це як для мами, на превеликий жаль, саме болюче, що могло статися з дитиною. Дуже співчуваємо. 같은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양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회복 중인 다자녀 아버지와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공습을 정당화했습니다. Как вы сказали,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потому что мы защищаем свою землю, своих людей и свои ценности.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даже не о чем говорить. 러시아 당국은 벨고로드주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투원 5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들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쟁점인 우크라이나의 가입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지난 1989년 중국인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공산당에 저항했던天安门 시위. 모레가 벌써 34주년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혹 추모 집회가 열릴까 삼엄한 경계에 들어갔거든요. 과거 기습 시위가 벌어졌던 장소는 아예 지도상에서 지워버렸을 정도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도 애플리케이션 바이두와 가오더입니다. 베이징 시내 고가도로인 스퉁차오를 쳤더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고가에 붙어있던 스퉁차오 간판도 사라졌고 주변엔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고가에선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天安문 시위 34주년을 앞두고 긴장한 중국 당국이 지도상에서 이곳을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1989년天安문 시위 이듬해부터 매년 빅토리아 파크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던 홍콩에선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집회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친중 성향 단체는 쇼핑 행사를 하겠다며 6월 4일을 전후해 일찌감치 장소를 선점해버렸습니다. 홍콩에서 폐쇄된 육사 기념관은 뉴욕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The reason why this memorial exhibition is here because the Hong Kong June 4th Museum was forcibly clos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September 2021. 중국 정부는天安문 시위 사망자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국제인권단체의 요구에 이미 결론난 일이라며 인권을 빌미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건 수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누가 생산했는지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특성상 이력이 표시된 상품이 0.18%, 그러니까 1%도 안 되거든요. 수산물 이력제는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바꾸겠다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고등어부터 대게, 연어 등 싱싱한 수산물이 매대에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산지와 가격 정도만 적혀 있고 생산자 등 이력 정보가 표기된 수산물은 찾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다음에 원산지도. 이력 관리가 있으면 안심이 되지요. 수산물 이력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지난 10년 평균 전체의 0.18%만 표기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자 정부가 이력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30개가 넘었던 이력 정보를 핵심 사항 4개로 간소화하고 5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입력 단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개선된 수산식품 이력제가 표기된 광어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생산자 등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 시장이나 이런 데까지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방침이고 이력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개선된 이력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국내 총생산량의 43%인 163만 톤의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첫 장면은 오드리 헵번이 우아한 자태로 택시에서 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강렬한 노란색이 인상적인 옐로캡은 미국 뉴욕을 상징하는 명물 중 하나죠.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위기를 겪습니다. 택시 면허인 머델리언을 사려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 넘는 거액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진 빚에 손님까지 귀해지자 10명 안팎의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3월 우버 앱을 통해 옐로캡까지 호출할 수 있게 합의를 이루며 상생의 길이 열립니다. 기사들은 더 이상 손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우버의 주가도 껑충 뛰게 되죠. 이렇게 세계가 모빌리티 혁신에 맞춰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면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죠. 어제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라며 기소된 타다 운영업체 소카와 이재용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년 8개월에 걸친 재판에 최종 무죄가 났지만 그 사이
타다의 사업 모델은 죽었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국회가 2020년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 요건을 강화해놨으니 예전처럼 타다를 쓰려면 부산이나 다녀와야 할 판입니다.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하면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주는 타다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원래 합법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반발하자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이들 편이 됐죠.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택시기사 표 계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자성하기보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요? 우리가 언제 그런 합의를 했죠?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한 국민만 복장에 터질 노릇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디 혁신 서비스가 싹이나 틔울 수 있겠습니까? 다음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닥쳤으니 여야 국회의원들 눈에는 이제 또 표밖에는 보이는 게 없을 텐데 걱정 많은 국민은 이렇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혁신을 저주하도 못해 주저앉혀버리고 기득권과 포퓰리즘의 야합에 금배지를 달고 나니 어디 먹고 살만 하시던가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때법이 주저앉힌 혁신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계의 오랜 믿음 중 하나, 바로 투수는 무조건 키가 클수록 좋다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 프로야구에선 작은 키로도 위력적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투수가 2명이나 새로 나왔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2점 차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오른 LG 박명근. 뜬공과 삼진, 땅볼로 순식간에 이닝을 마무리하며 세이브를 추가합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박명근은 사이드암임에도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뿌립니다. 키가 174cm로 투수치곤 매우 작지만 과거 김병현을 연상케 하는 꿈틀거리는 뱀직구로 타자들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오버투수랑 다르게 회전하는 방향도 좀 다르다 보니까 공의 테일링이라든지 좀 무브먼트가 좀 심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까지 밀렸지만 이젠 신인 투수로는 유일하게 올스타 후보로도 이름을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키에 대해서는 저는 불리하다, 단점이다 이런 생각은 크게 없고요. 이런 것도 저의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SSG의 외국인 투수 커크 메카티는 박명근보다 더 작습니다. 173cm로 올해 등록된 투수 중 가장 작고 역대 한국으로 온 외국인 투수 가운데서도 최단신입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에이스로 거듭나며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투수는 무조건 키가 커야 한다는 편견을 깬 작은 투수들.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강원과 경북 동부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경남 의령은 30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동시에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겠고요. 또 오후에 경북 지역은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 대전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현충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